선거전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로 확정되면서 주변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산하의 특수조직인 한인애국단 본부의 정확한 위치를 KBS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원들이 합수훈련소로 사용했던 건물도 확인했는데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30년 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첫 장교 양심선언을 주도했다가 파면된 한 장교에 대해 국방부가 최근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2,000명 가까이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별 조기 사망자는 뇌졸중과 심장질환 순으로 많아 호흡기 질환부터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KBS 등 방송 3사가 선거 전 공개가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광역단체장 17자리 가운데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 일주일 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여당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한 곳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대구는 1, 2위간 오차범위 내 접전 중입니다. 먼저 서울,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49.3%로 우세합니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 13.6%,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10.7%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경합입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8.6%, 한국당 남경필 후보 19.4%입니다.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후보 지지율이 한국당 유정복 후보의 2배를 넘겼습니다. 충청권의 민심도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충남은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40.4%로 한국당 이인재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질렀고 충북에선 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한국당 박경국 후보가 35%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전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3%로 한국당 박성유 후보를 앞섰습니다. 세종시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50%를 넘기며 2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원은 민주당 최문순 후보 45.9%, 한국당 정창수 후보 16.6%였습니다. 응답자의 31%는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는 미리 투표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영호남과 제주 지역도 대체로 여당이 우세하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지난 6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보수 후보가 당선됐던 대구시장. 이번엔 한국당 권영진 후보 28.3%, 민주당 임대윤 후보 26.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채 2%포인트 차가 안 되는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경북은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29.4%로 21.8%의 민주당 오중기 후보에 7.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40%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부산은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0.5%로 한국당 서병수 후보에 3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민주당 송철호 44.4%, 한국당 김기현 24.9%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민주당 김경수 43.3%, 한국당 김태호 27.2%로 조달했습니다. 이른바 PK 지역에선 모두 민주당 후보의 우세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입니다. 광주에선 민주당 이용섭 후보 지지율이 60%를 넘겼고 전남에서도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53.7%로 나머지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전북에선 민주당 송하진 54.5%, 민주평화당 임정엽 10.2%로 역시 1, 2위 간 격차가 컸습니다. 제주에선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9.3%로 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1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함께 치러지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아직도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조희연 현 교육감의 지지도가 박선영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부산도 김석준 현 교육감의 지지도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와 김사열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으로 조사됐고 인천은 도성훈, 고승희, 최순자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장위국 후보가 28.5%의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대전의 설동호 후보는 27%의 지지도를 보인 가운데 성광진 후보가 뒤쫓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최교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울산은 노호키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교육감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강원에선 민병희 교육감이 31.2%, 충북에서는 김병훈 교육감의 지지도가 31.2%로 높게 나왔습니다. 충남 역시 김지철 현 교육감이, 전북에서는 김승환 현 교육감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고석규 후보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접전 지역인 경북은 안상섭, 임종식, 이찬교, 이경희 후보 모두 10% 안팎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경남은 박종훈 교육감이 선두를 보였고 제주는 이성문 교육감이 35%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등 방송 3사가 칸타퍼블릭과 코리아 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각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에서 1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각 시도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회담 장소로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이 확정됐습니다. 벌써부터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주 기자, 카펠라 호텔도 그동안 회담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이 됐던 곳인데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다리만 건너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결정되면서 주변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호텔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아예 호텔 진입로 입구부터 외부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취재 요청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오늘 직접 확인한 결과 호텔 안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보수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고 봤는데 바뀐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경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본섬에서 센토사 섬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거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타야 합니다. 취재진이 오늘 세 가지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해 봤는데요.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북미 정상회담을 보안 강화 특별 행사로 규정하고 회담 기간 센토사 섬 상공 비행과 주변 해역 통행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두 정상이 묵을 숙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경호 문제 때문에 두 정상의 싱가포르 숙소는 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당국이 설정한 특별 행사 구역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납니다.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다녀간 샹그리라 호텔이 트럼프 대통령 숙소 1순위로 꼽히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답사차 들렸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머물던 플러튼 호텔은 특별 행사구역 바깥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숙소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 간에는 아직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참모진들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기 전에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며칠이라는 말은 회담 기간 연장,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우리 시간 오전 10시에 단독 회담이 시작되고 오후에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미 정상이 그 사이에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선 메뉴 선정도 까다로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햄버거 회담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만큼 메뉴에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햄버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데 향후 북한 개방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그리고 중국 다롄의 해안 산책에서처럼 이번에도 북미 두 정상만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초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이 이번 회담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론에서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CNN은 볼턴 보좌관은 아마도 북미 대화의 전 과정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볼턴의 이런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분노하게 했다면서 볼턴 보좌관은 적어도 현재 북한 이슈에서 제외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회담 의제와 관련된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는 판문점에서는 북미 협상팀이 비핵화 과정 등을 놓고서 오늘도 6번째 마라톤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북미 양측의 오늘 판문점 협상은 5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통상 정상회담 전 합의 문건 초안을 만드는 만큼 북미 양측의 협의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 비핵화 일정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세기의 이벤트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결되는 만큼 상징적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핵물질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일부라도 조기에 반출하길 바라고 북한 입장에선 군사적 위협 해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변 등 핵시설 사찰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신고, 검증, 폐기의 일정과 속도를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구체적인 대북 보상안을 논의하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핵물질과 핵무기를 빼내는 거를 북한이 동의해 줄 것이냐, 그리고 사찰을 갖다가 조건 없는, 그러니까 임의 사찰을 갖다가 수용할 것이냐, 두 개가 관건이죠. 북한은 국제 경제 시스템 편입과 투자 보장 등을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북미 간의 의전과 경호 등 실무 협상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조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관련 논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 내부는 일단 겉으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김영철 부위원장 소식도 사흘째 언급되지 않고 있고 판문점 실무 접촉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동정을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북한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고 귀국한 뒤에도 지금까지 김 부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조명록 차수의 방밋대화는 대조적입니다. 북한은 당시 조 특사의 일정과 북미 커뮤니케를 비교적 상세하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소식을 침묵하는 배경에는 북미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만족할 만한 체제 안정 보장 등이 공언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철 통정부장의 방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극대화하겠다는 선전선동의 전략하에서 현 단계 공식 보도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으로선 사활적 이해가 걸린 만큼 북미 정상회담 전 판문점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북한의 침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효진입니다. 어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청와대에 설득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들 전해드렸는데요. 검찰과도 체포와 구속영장 제도를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2015년 8월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설득 방안을 고민합니다. 법무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자 이른바 빅딜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영장 제도를 활용 카드로 내밉니다.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중 핵심은 체포 전치 제도, 구속영장 청구 전에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사 편의상 솔깃할 수밖에 없는 당근책을 내놓고 검찰과 거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인권은 뒷전이었습니다. 수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체포영장 없는 단기적 구금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현행 영장주에 반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거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만에 해법도 제시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저장 장치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신경을 쓰는 공안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협조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까지 협상 카드로 적극 검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는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하는 순간 판사의 중립성은 사라진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 고법 부장판사들은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형사 조치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신뢰 훼손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법부가 나서 고발하면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판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이제 사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고법 부장 판사들이 대안 없는 반대를 한다며 세대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렸는데 의견을 밝힌 9명 중 7명은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중론을 편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고루 듣고 형사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감없이 그에 관해서 잘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법관회의의 사실상 마무리 일정은 11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여서 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다음 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고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최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모든 선거 이슈가 실종됐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한겨레가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의 채팅방이라고 밝힌 화면입니다. 한 참가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와 세월호 소유주 유병언의 연루 의혹글을 퍼뜨려달라고 요구하자 곧장 완료했다는 대답이 이어집니다.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는 게 당시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더 뿌려왔습니다. 알바가 아니라 매크로를 쓰는 게 뭐냐면 매크로를 다시 태워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디지털 선대위원장을 지내던 박철환 교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2006년부터 당시 한나라당 당 차원에서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식 반응은 내지 않은 채 아직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만큼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검찰도 지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매크로 작업이 많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오늘 제63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 조성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기혁 중사 묘지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무연고 묘지를 참배해 유가족이 없는 국가 유공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유해 발굴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유해 발굴을 위해선 지뢰 제거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다 숨진 이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평범한 이웃과 국민의 희생이 애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평범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숨진 소방공무원 묘역을 찾아 추모하고 천안함 사륙용사, 제2연평해전 전사자,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독립 참전 유공자뿐 아니라 의사상자와 순직 공무원 묘역까지 마련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건 19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산하에는 일제 수뇌부를 타격하는 특수조직 한인애국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지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KBS가 취재를 통해 본부 위치와 합숙소 건물을 확인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상하이 김도엽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한인 애국단에 입단하는 사진 속 장소가 바로 애국단 본부입니다. 이곳에 대한 기록은 체포된 단원들의 경찰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가라는 질문에 프랑스 조계진의 신천상리 20호라는 주소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간 사용된 1947년 지도에선 신천상리는 없고 천상리라는 곳만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학계에선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왔었고 일부 방송에선 천상리 20호를 애국단 본부라고 잘못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풀리지 않던 이 난제는 최근 입수된 지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1935년판 지도에서 신천상리는 천상리와 별개이며 정식 명칭은 한경리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신천상리라고 해서 26년 그 하반기에 그 한경리 이름을 정했어요. 마침내 찾아낸 한인애국단 본부 주소지 한경리 20호. 안타깝게도 그곳은 재개발로 건물이 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애국단의 숨겨진 주요 근거지를 또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상근 최용식 선생의 경찰 조사에서 다른 근거지의 주소가 확인된 겁니다. 김구 선생이 폭탄 2개를 건네줘 이를 받아들고 숙소인 살파세로 188호에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현장 고증을 거쳐 지도상에 바로 이 자리에 이 3층짜리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인애국단의 비밀 안가이자 합숙 훈련소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1924년이란 건립 연도가 새겨져 있고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단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비밀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합숙소가 필요했는데 그런 합숙소가 이제 여기라. 상하이 총영사관과 독립운동사연구소, KBS가 공동으로 조사한 이 내용은 최종 확인 작업을 거쳐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30년 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장교들이 명예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심선언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파면됐던 한 장교에 대해 국방부가 최근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역 장교 5명이 이른바 명예선언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1989년 1월 전방부대 장교 5명이 군대에서 자행됐던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장교들이 집단으로 양심선언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군은 곧바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5명 중 선임이었던 이동균 대위는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파면됐습니다. 군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죠. 이동균 대위는 지난해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청원을 했고 국방부는 최근 이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2004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지만 이듬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거부한 지 13년 만입니다.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복직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집단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 전 적폐의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등병에서 대위로 복권했지만 1989년 6월 전역한 걸로 처리했습니다. 30년 만에 명예회복이 됐지만 보상은 넉 달치 대위 월급과 퇴직금뿐이었습니다. 파면된 이후 세월을 보상기관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두 번 훼손을 시켜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싶습니다. 이동균 대위는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에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많아지면서 걱정들 크실 텐데요.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약 12,000명 정도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다는 공식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어떤 질병들을 일으키는지 유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떠있는 초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국내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24 마이크로그램.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기준의 2배를 웃돕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대 수명, 질병과 생존기간 등을 조사해 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11,900여 명이 조기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한다기보다는 그 영향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그래서 그 사망이 정상적인 사망보다 훨씬 앞으로 당겨지는, 그러니까 수년 정도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별 조기 사망자 수도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질병은 뇌졸중으로 조기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연도 뇌졸중 전체 사망자의 23%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폐암 순입니다. 미세먼지 하면 호흡기 질환부터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면 그만큼 사망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WHO의 기준까지 미세먼지를 내린다면 1년에 8,000명 정도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WHO의 공인 방식을 적용한 국내 첫 공인 통계로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 7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는 심장이나 뇌혈관계뿐만 아니라 호흡기에도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검진 항목에는 아직도 폐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70대 남성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증상이 심해져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목 칼칼하고 눈도 답답하고 코 막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데다 마스크를 하고 숨을 쉬니까 더 힘드는 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이 차는 질환입니다. 흡연이 주 원인이지만 최근엔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수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초기엔 기침과 가래 등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 간과하기 쉽습니다. 폐기능이 절반 정도 떨어져야 그때부터 움직일 때 숨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흡연자가 본인이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어서 병을 간과하거나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폐기능 검사를 통해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한갑 10년 이상 흡연한 사람 중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폐기능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KBS는 지난 사흘 동안 이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탄력 근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업무 시간을 줄여서 평균 노동 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를 놓고서도 사용자와 노동자 시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승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질녘 노선버스 기사 유주승 씨가 6번째 운행에 나섭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14시간, 퇴근까지는 아직 3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저녁엔 다 파김치 되죠. 저녁 때 되면은 씻고 떨어지죠. 저녁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현재처럼 격일 17시간을 일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밖을 50시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1일 2교대로 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거의 충당하는 게 100번 난 거예요. 탄력근로제도는 2주 다니면 최대 60시간, 석 달 다니면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영계는 석유 화학업종, 공사기한에 대한 압박이 있는 조선 건설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8주 단위로 확대해야 되고요. 외국의 사례처럼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1년 단위로 확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어 노정 불화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을 취재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사회부 이승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노동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이번 단축으로 35시간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 5일제 도입을 생각해보면 2004년부터 7년 동안 400시간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고용도 증가됐고요. 이번에 또 끈기 있게 추진하다 보면 노동부가 2020년까지 1,8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데요.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과 이 노동시간 단축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일자리는 늘겠지만 임금 총액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 테이블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서 이 부분을 상쇄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민 전체의 총소득은 증가할 것이고요. 소득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그게 이제 실제 적용이 안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생산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용자는 이 대규모 장시간 노동으로 이 성과를 내던 방식을 바꿔야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기술력을 높이고 시설, 장비, 인력을 고도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노동자들도 업무 집중도를 높여서 효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앞서 보도됐던 이 탄력 근로제 이 부분도 이제 사용자 노동자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정 부분 계절적 산업적 요인 때문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주당 4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데 이 탄력 근로를 2주 단위로 하게 되면 48시간, 석 달 단위면 52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난 8시간에서 12시간이 탄력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50%의 가상수당을 적용받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탄력 근로가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입에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비정규직 판매사원 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부당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판매사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대리점을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박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2년여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를 팔던 대리점이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대리점주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사장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방학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얘기 안 해보셔가지고.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당시 대리점주는 대리점을 폐쇄하라는 현대차 본사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대리점 소속 판매 사원들이 4대 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한 게 이유였습니다. 정말로 정말 피가 뻐꾸를 섰습니다. 원사는 지금까지는 문 닫으래. 제가 왜 문을 왜 닫아야 됩니까? 앞으로 한 7년을 해먹을 수가 있는데. 이 수입차 대리점도 지난해 1월까지 기아차 대리점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재계약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사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본사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게 빌미가 됐습니다. 수십 번 기아차 본사로 불러서 그 노조원 정리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라. 계약 기간 3개월을 더 줬는데도 그 노조원 정리가 제가 못해서 결론은 그 대리점 폐쇄가 된 겁니다. 비정규직 노조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도 노조 결성을 막으라고 본사가 압박했다는 대리점주들의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최근 2년여 동안 폐업한 현대기아차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8곳입니다. 대리점의 폐업 문제도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폐업할 수 있는 거는 원청의 지시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비정규직 판매연대 노조는 대리점 노조 탄압에 본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현대차 그룹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대리점주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노조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판매사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현대차가 관여할 이유가 없고 지금 운영 중인 대리점에도 노조 소속 판매사원이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4개월이 흘렀는데요. 대학가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력을 몰아내자, 교수를 파면하라. 성희롱과 갑질로 무리를 빚은 교수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또다시 강의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 집단 자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또 상당한 폭언과
괴롭힘이 있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문과 교수의 성폭력 논란이 일었던 고려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교수가 회유에 나서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계속 여론을 형성하고 같은 제자들끼리 누가 음해하는 거라는 등 막 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징계 수위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방어를 준 거랑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상 비위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정직 3개월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 최근 5년여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직 3개월 이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인 2차 피해, 또 교수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정직 3개월 다음에는 바로 뭐 파면이나 해임으로 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이제 느껴질 것이 사실일 것이고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징계 수위가 추가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원 징계 수준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맨몸으로 전 세계 초고층 빌딩들을 오르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암벽 등반가가 오늘 롯데월드타워에 무단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오늘 등반은 중도의 경찰에 체포되며 마무리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상 300여 미터 아찔한 높이, 한 남성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오릅니다. 별다른 안전장비도 없는데 잠시 멈춰 전화도 받더니 등반을 이어갑니다.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 불리는 알랭 로베르입니다. 전 세계 초고층 빌딩들을 맨몸으로 올라 생긴 별명입니다. 문제는 사전 허가 없이 등반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일행 2명이 촬영하겠다며 보안요원과 승강이를 벌였고 그 틈을 타 구조물 홈을 잡고 올라간 겁니다. 그 외국인 2명을 저희 단지 밖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러던 찰나에 나머지 1명이 등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출동했고 로베르 씨는 2시간 만에 등반을 포기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측은 옥상에 있는 이 곤돌라를 75층으로 내려보냈고 로베르 씨는 이곳에 도착한 직후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혐의는 업무방해. is happening at this point of time, which is very and completely amazing and historical. It's peace i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경찰은 로베르 씨를 상대로 등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8월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와 위동민 병장, 정수현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보훈처는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습 폭행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한 뒤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요즘 바다에서는 양식 해삼이 수확철인데요. 비싼 해삼을 노린 절도범들이 기승이라 어민들은 해삼 수확하랴 지키랴 밤낮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황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경비함을 발견한 소형 선박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달아납니다. 어둠을 틈타 근처 양식장에서 해삼을 훔치던 일당입니다. 나오세요! 해경에 적발된 또 다른 배에는 각종 잠수 장비와 양식장에서 훔친 해삼이 통마다 가득합니다. 22통이니까 한 300kg 되겠네. 해삼 수확이 한창인 서해안 양식장. 해녀들이 한 번 물질을 할 때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해삼이 한가득씩 올라옵니다. 1kg에 2만 원 정도의 비싼 값에 팔리는데 해삼을 노리는 절도범들 때문에 어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절도범에 다녀가면은 1년 농사 망치는 거고 아예 해녀들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 때문에 한편에선 해삼 수확에
다른 한편에선 양식장 순찰 돌기에 바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근무표까지 짜놓고 번갈아 양식장 주변을 돌며 24시간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야간 수상한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24시간 감시를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 이 설치를 한 거죠. 어민들의 필사적인 해삼 지키기 작전은 해삼 수확이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